예, 이거는 원래 제가 뭐 강의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저도 지금 저번에 한번 생각해보자고 했던 부분 생각하다가 한번 생각한 거 좀 보여드리려고 같이 생각해보자는 의미도 있고요. 이게 지금 칠판에 써놓고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거기다가 여러분들 지금 한번 틀어보는 건데, 잘 보이시죠? 자, 기본적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자, 검정선이고, 기본적 사이클 보시고요. 하락장에서 반등. 바닥점 2012부터 2013 잡아요. 그리고 지표 나온 건 2013년도 상반기 반등. 지표 나온 거고요. 공급 스타트가 공급 물량이 나오기 시작한 게 보통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년에서 1년 반, 1년 정도 왔죠. 왔다 갔다. 2013년도 반등이기 때문에 2015년도 정도부터 물량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건 2015년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2015년부터 2016년 5회 나갔죠? 내년도 어느 정도는 나올 거예요. 근데 내년은 조금 줄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어느 정도가 나올지. 분양 물량이 뭐 딱 정해진 건 아니어서. 근데 내년 되면 조금 줄 것 같기는 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어느 정도 양이 나온 건 2017 정도까지라고 봐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자, 2013부터 2014, 2015 본격적으로 분양 물량이 나오기 전까지는 분양 물량으로 인한 리스크는 없어요. 근데 분양 물량이 안 나오는 건 왜 안 나온다고 했죠? 시장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시장에 대한 확신이 투자자분들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건설사가 분양을 안 하는 거예요. 투자자가 됐든 실수요자가 됐든 간에 분양이 팔린다는 확신이 있으면 하겠죠. 확신이 없으니까 적게 안 한다고요. 근데 2015부터 반등하고 한 1년 정도가 지나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확신이 들기 시작해요. 자, 분양 스타트를 해요. 그리고 2017년도까지 분양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올 거예요. 자, 이 분양 물량이 나오면은 이때는 무슨 리스크가 있죠? 이때는 자, 분양. 이때는 수요는 실수요. 아주 실수요장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점이지대 정도 볼 수 있는데 아직 실수요장이라고 보셔야 돼요. 작년 말인가 그 대출 규제 조금 나와줬었죠. 그래서 굉장히들 좀 힘들어하신 분들도 계셨지만 생각보다 시장 타격 크지 않죠. 유동성 장세에서 그렇게 나오면 커요. 근데 지금 실수요 시장이기 때문에 실수요장에서는 대출 규제나 이렇게 분양 쪽에 대한 대출 규제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뭐가 클까요? 이때는 실수요를 갖다 누를 수 있는, 만약 이때 정말로 시장을 잡을 수 있는 거고 들어간다면은. 판서가 많아서 좀 오늘 이렇게 놓고 봐야겠는데 어쩔 수 없네요.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을 갖다가 줄여버리면은 이 타격이 더 큰 거예요. 실수요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작년 말부터 왜 휘청했던 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게 이거예요. 실수요장의 수요와 유동성 장에서 그냥 분양 물량이 몰린다고. 몰렸던 남겨있던 택지가 지난 장에서 이 하락 지난 장 동안은 사람들이 분양을 안 하겠죠? 초반에는 어쩔 수 없이 나오지만은 어느 이때부터는 물량이 안 나온다고요. 그 택지가 쌓여있다고요. 쌓여있던 택지나 이런 것들이 초기에 확신을 갖기 시작하면은 한꺼번에 몰려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게 분양 쪽의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분양 쪽의 리스크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분양 쪽, 그 다음에 분양 쪽이 상관없다는 얘기는 미분양 쪽, 입지 좋은 데서도 미분양 남아있으니까 이때. 그래서 제가 미분양 좀 말씀드렸죠. 자, 그렇게 하면 시장이 가기 시작해요. 2015, 2017 분양 물량 나오기 시작을 한다고요. 이게 입주를 해요, 이제. 입주를 해서 2018, 2019 정도. 이때의 리스크는 뭐냐면요. 수요는 실수요와 투자 수요예요. 이때와 다른 게 이때보다 투자 수요라는 게 더 하나가 추가가 돼요. 지금도 물론 분양 쪽은 투자 수요죠. 투자 수요인데 조금 더 많아져 이때는.
장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2018이 사실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고 맨 처음에 이번 장 시작한 2013부터 2018의 어떤 분기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두 가지 이유였죠. 대선이 있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이거 입주. 근데 이번 장은 이거보다 더 길게 갈 확률이 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원래 2018, 2019 정도면은 그 10년 주기설 보면 이 정도면은 원래 2019 이 정도면 맞는 건데 19에서 20 정도 넘어가면서 전 이번 장은 좀 특이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게 있고, 자 이게 입주 물량 나온 게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게 그때 나오는 입주 물량이 수화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조금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그 뒤로 장이 이렇게 넘어간다고요. 쭉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고 한 부분씩 끊어보자고요. 자, 실수하고 분양. 그러니까 2015부터 2017까지 2015, 2017 이때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투자 수요가 충분히 성숙되어 있지 않다면은, 즉 실수요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은, 분양은 많이 나오는데 수요는 실수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수요가 쭉 나와 있죠.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보이시죠? 예. 2016, 2017, 1년 정도 정체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번 장 스타트 할 때, 원래 시작할 때 길게 봐야 1년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무슨 얘기냐면, 이 1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요. 이 1년 정도 얘기해요. 이 1년 동안 실수요가 충분히 성숙을 하든지 아니면 분양 물량을 줄이든지, 즉 이런 개념이거든요. 분양은 이 위에 있고 많고 수요는 저기 밑에 있다고, 실수요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끌어내어지든지 얘가 끌어 올라가주든지 시간이 안에 해결이 돼요. 거의 이거는. 왜냐면 시장이 진행이 되면서 이때까지는 아직 공급 부족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이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해결을 해주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큰 문제, 올해 초에 굉장히 어렵다고 했을 때 제가 원래 큰 문제는 없다. 이거는 어차피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니까 분양 원래 초에 어렵다고 했을 때도 분양 어렵다고 해도 분양 놓지 말고 가지고 가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되면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사이클 따라서 사이클이 충분히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분양은 이미 분양은 몰리는 시기하고 이게 사이클 중에 분양이 가장 몰리는 시기 중에 하나예요. 가장 몰리는 시기인데 수요는 가장 몰리는 시기가 아니에요. 수요가 가장 몰리는 시기는 저 뒤쪽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도 충분히 올라와 있지 못하고 분양은 충분히 올라와 있다고. 이 갭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해결해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사이클이 나와요. 이 사이클. 2016부터 2017까지 아마 1년 정도, 약 1년 정도 정체가 나오고 다시 스타트 할 거예요. 왜냐? 이 기간 동안 뭐가 안 나오니까 다시 분양 물량이 줄어들 테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야, 이거는 그거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요. 탄탄 실수요. 탄탄한 실수요장에서 흔히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장이 나쁘지 않아요. 시장은 괜찮은데, 그러니까 어느 한 수도권에서 이런 데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댓글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수도권에서도 자 공급은 어떻게 되죠? 자,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다가 단지는 한 번에 지어져요. 즉 공급량은요 몰리는 성격이 있어요. 시간이 이렇게 쭉 흘러간다면 어느 한 구간에 몰린다고요. 공급은 이런 성격이 있어요.
수요 몰리나요? 한 구간에? 수요는 배분돼요. 수요는 배분되고 공급은 몰린다고요. 이 시장이 굉장히 좋은 분위기와 하더라도 공급이 몰릴 때는 힘들어져요, 이건. 그래서 수도권에 보다 미분양 물량 보시다가 미분양이 어느 곳이 팍 늘어날 때가 있어요. 여기 힘든가 보다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좀 달라요. 미분양이 꾸준히 줄다가 어느 순간 탁 뛰어요. 그 다음에 다시 미분양이 꾸준히 줄다가 또 어느 순간 탁 뛰어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시장이 있어요. 수도권에서도 보면 그동안. 이건 시장 자체가 실수요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뜻이에요. 꼭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단지 공급은 집중이 되고 수요는 분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크게 상관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게 이때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초반기에 2015년부터 2017년 정도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요. 자, 그걸 넘어가요. 그럼 이제 입주 물량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2018, 2019, 2020 좀 전까지 이 정도. 자, 분양 물량이 이제 입주 물량이 나오는 시기가 온다고요. 이때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수요와 투자수요. 우리가 근데 이걸 갖다가 현재의 수요를 기준으로 이 물량을 갖다가 해소할 수 있는 걸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이건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뭐냐면은 하반기의 관점을 가지고 반등길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하반기의 관점을 가지고 이 바닥길 보시면 실수하시고 바닥기의 관점으로 반등길 보시면 실수하세요. 마찬가지로 이 실수 반등기의 관점을 가지고 이 후반부의 유동성 장세라고 할까? 전 수요가 늘어나 있는 가수요가 늘어나 있는 시장을 보시면 또 실수하실 수가 있어요. 그 실수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일단 그거는 맞아요. 뭐가 맞냐? 이 전까지가 분양과 실수요의 싸움이었다면 이때는 입주와 실수요 플러스 투자 수요의 싸움이에요. 누가 이기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누가 이길지의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이건 닫혀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이때가 만약에 그래프를 한번 보자고요. 쭉 보시면 자, 여기다 그려놨죠? 좀 엉망이 되긴 했는데요. 자, 이 그래프예요. 2018부터 2019, 2020 전까지가 입주가 몰린다고 보셔야 된다고요. 그럼 2018부터 2020 때까지가 침체가 가능은 해요. 침체가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입주 물량으로 인해서 침체가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 입주 물량에서 침체가 났을 때 다시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올라가는 두 가지 방향성이 있어요. 침체가 나올 것이냐, 침체가 나올 것이냐, 나오나? 이게 첫 번째 문제죠. 두 번째 문제는요. 나온다면 이어서 방향성이 위냐 아래냐. 이게 두 번째 문제고요. 침체가 나오나 안 나오나부터 일단 보자고요. 여기서 침체가 나오냐 안 나오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이 중요한 부분, 이 2018부터 2020 정도까지 2년까지 침체가 나올 거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1년 얼마 정도의 침체가 나올 수는 있어요. 이때는요. 가장 위험한 시기인 거는 맞아요. 분명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때 찝는 게 전혀 의미가 없는 마음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가장 위험한 시기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투자는요. 확신을 하시는 게 아니라 플랜 A, 플랜 B가 있으셔야 돼요. 침체가 나오냐 나오지 않느냐를 선택하셔야 되지만 나왔을 때 나오지 않았을 때 어느 것이 더 나은지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도 생각을 해두셔야 된다고요. 자, 이때 침체가 나오냐 안 나오냐는 뭐에 달려있냐 보세요. 여기 써져있죠? 자, 입주 물량이 분산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제가 이 부분 계속 말씀드렸었죠. 입주 물량 분산.
분양 물량 분산, 입주 물량 분산. 분양 물량을 분산을 시키면 입주 물량도 분산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계속 분양 물량을 갖다가 조정을 하고 분양 쪽을 갖다가 누르는 게 꼭 나쁘게만 보실 부분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번 장의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분산이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분산만 된다면 이번 장의 리스크가 별로 없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거. 그리고 정부 정책도 계속 분산 쪽을 갖다 분산을 시키고 있다고요. 입주 물량이 분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 두 번째 변수가 뭐냐면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개발 사업 진행이에요, 이게.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하고 제가 이때 2013년도 때 이번 장 사이클 이거 그때 처음에 사실 뭐 이렇게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제가 뭐 동영상 강의한 거 아니니까 보여드리지 않지만 이거 사이클 대강 말씀드리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지금 조금 변수가 있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 부분이 제일 커요. 개발 사업 진행. 개발 사업 진행은 뭐냐? 멸실과 연관이 된다고요. 개발 사업 진행은요, 멸실을 시켜요. 이게 변수예요, 멸실. 근데 이 멸실의 변수가 뭐냐면은 개발 사업 진행이 얼마나, 물론 지금까지도 있지만 앞으로도 얼마나 순탄하게 될 것인가 보는데 여기서의 큰 변수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이렇게 연결고리예요. 연결고리. 이 연결고리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연결고리 중에 핵심 중에 하나는 서울 쪽이 빠져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서울 쪽이 빠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멸실의 공백기가 생겨요. 그러니까 서울부터 뭐 그 다음 지역, 그 다음 지역으로 이게 넘어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개발장이 쭉 연결이 되는구나 했는데 이게 빠져보니까 개발장이 초반에 비어보인다고 이 기간이. 이 기간이 비는 게 이 뒤에도 영향을 줘요. 심리적으로도 영향을 주고 이 부분이 좀 일단은 좀 체크할 부분이기는 해요. 멸실 공백기가 생긴다고. 멸실 공백기가 생기는 게 만약에 이 시점에 멸실을 미워줄 수 있다면은 이건 이게 안 나오고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간 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 멸실이 얼마나 나와주냐가 꽤 큰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제가 계속 그때 말씀드렸을 때는 2017년 부동산 3법 통과됐을 때 제가 그 말씀드렸었죠. 2017까지 3법이 뭐야? 초과이익 산수제가 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을 떨어뜨려야 된다. 그럼 뭐가 나온다? 2018 때 멸실이 나온다. 자연스럽게 분산이 된다고요. 딱 이 시점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 그래프를 갖다가 제가 생각을 하고 이때 멸실이 몰린다고 봤던 거예요.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하긴 애매해요. 서울 쪽에 공백기가 나와주고 개발 사업이 생각보다 멸실 물량이 그렇게 크지는 현재까지는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만 보고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번 장에 어떻게 보면 현재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제가 언제 하고 있죠? 올해 하반기예요. 올해 하반기가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를 봐야 돼요. 봐야 되긴 봐야 되는데 이 멸실 공백기가 조금 늦춰질 가능성은 있어요. 제 처음 생각보다는 조금 더 많아졌다는 생각이에요. 2018부터가 아니라 좀 더 늦춰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음에도 불구하고 큰 영향은 안 줄 수도 있고 이건 좀 보자고요. 이건 좀 애매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뉴스테이하고도 또 연관이 되거든요. 시장이라는 게 보시면요 다 연관이에요. 이게 뉴스테이하고 연관이 될 수가 있다고요. 지난 밴드 때였나? 지난 밴드 그 투님하고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도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뒤로도 얘기 나눴을 때 이게 이거하고 연관시킬 확률도 꽤 크다고요. 그러면은 여전히 멸실이 나올 수도 있고 일단 이거는 그냥 변수 보자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사이클이 이때 이 사이클 2018부터 이 사이클 때 이때는 뭐 하겠죠? 제가 좀 전에 지금 장의 기준에 보면 안 된다. 투자 유동성 장세의 기준에 봐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거예요. 투자 수의 진입 정도예요. 투자 수가 어느 정도 진입이 되어 있는가, 얼마나 단단한가. 그러니까 이게 즉 투자 장세 어느 정도 진입이 되어 있는가. 이게 진입이 되어 있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보세요. 자, 현재는 뭐예요? 현재는 입주 물량이 나온다고요. 현재의 입주 물량과 미래의 분양 물량의 소진, 이 두의 싸움이에요. 이거에 미래 분양 물량 소진에 점수를 줄 것인지 현재의 입주 물량의 풍부의 점수를 줄 것인지에 따라 다르다고요. 이거에 점수를 줄 수 있다면은 저는 저장이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여기서도 무난히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영향이 더 크다면은 이런 식의 침체가 나올 거예요. 뭐 하락은 아니고 침체까지는 나올 거고. 근데 자 보세요. 침체까지 나올 거고 보는데 입주 물량 풍부, 이게 그게 영향을 준다면 결국 이건 뭐냐면 전세에 영향을 준다는 뜻이거든요. 입주는 항상 뭐에 영향을 준다고요? 전세요. 전세에 영향을 준다는 뜻이라고요. 입주가 전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분양 물량 소진은 뭐예요? 이건요. 이건 투자라고요. 전세는요. 실수요 쪽이고, 즉 실수요보다는 투자 쪽이 더 강해질 수가 있다고요. 이거는요. 얼마나 버텨주느냐 두의 힘싸움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전세의 약수에 갖다 투자 수요가 얼마나 끄어질 수 있느냐, 미래 분양 물량 수지를 얼마 끄어질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때가 되면 더욱 올 거예요. 아마 이때가 더 되면 제가 저번부터 말씀드렸지만 실수요 지역, 뭐 갭 투자 지역 이런 쪽보단 이쪽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는 더 올 확률도 커요. 만약에 여기서 이 힘싸움에서 밀린다면은 이 입주 물량이 실수요 투자수요보다 더 강해진다면은 약 2018부터 2020 전까지의 침체장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전세가는 약세로 들어서고 침체장이 나올 수가 있다고요. 근데 가격적으로 크게 떨어지거나 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뒤에 방향이 위냐 아래냐인데 이거는 저는 무조건 위라고 보는 편이에요. 자, 왜냐면은 공백기가 있다고 하지만은요, 결국 이거는 늦춰놓은 것일 뿐이에요. 늦춰놓은 것이 뿐이기 때문에 이게 초반에 작용을 하든 후반에 작용을 하든 크게 상관은 없어요. 만약에 이 사이클 정말 돌기 시작을 하면은 개발 사업의 한 특징이 뭐냐면은요, 책을 보면 몇 번 내가 말씀드렸던 이거예요. 계단형 피라미드가 특징이에요. 계단 피라미드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자체가 피라미드식으로 되어 있다고요. 비싼 거는 적고요, 중반부 어느 정도 내려오면 급격히 늘기 시작해요. 가격대가 쭉쭉. 가격이 비싼 건 적고 어느 정도 좀 빠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자 이런 식으로 들어요. 이렇게. 사업성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성이라는 것이 어차피 가격에 연동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개발 사업이 가능한 곳의 면적들은 초기에는 거의 점에 가까워요. 근데 이게 단계를 넘어가면서요,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급속히 넓어져요. 급속히 넓어진다는 건 무슨 뜻이냐? 범위가 급속히 넓어진다는 얘기는 멸실 물량이 급속히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앞부분의 입주 물량이요, 바로 그 다음 단계의 멸실 물량을 채우질 못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개발 사업만 가지고, 이번 정부가 구도심 개발만 가지고
물량을 채우려고 한다면 굉장히 힘들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번 장에 기울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런 성격 때문에 그래요. 하나의 입주 처음에 가격이 높은 순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초반에 하는 것의 입주 물량은요 다음 개발 사업의 개발 스타트를 이끌고 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개발 스타트는요 또 그 다음 지역 그 가격대와 그 다음 지역의 개발 스타트를 끌고 오는데 그 다음 지역 넘어갈수록 뭐냐면 이 계단형의 범위가 커져요. 맨 처음에 이거지만 이거 그 다음 단계는 이거 그 다음 단계는 이거. 그래서 이것의 입주 물량 이것의 늘어난 물량 자체가 그 다음에 멸실 물량으로 상쇄가 된다고요. 그래서 공급 물량의 효과가 거의 안 나타나요. 이거는요. 상당 기간 동안 안 나타나요.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서 얘들이 입주를 하기 전까지는요. 물량 공급의 효과가 거의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게 된다고요. 이것이 늦춰지는, 이 공백기로 늦춰지는 일이 있지만은, 이게 어차피 이건 스타트를 하게 돼요, 이거는요. 이거 정치 논리가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건 자연스럽게 스타트를 해요. 서울적 공백 뛰고 그 다음부터를 하든지, 뉴스테이를 통해가지고 그 다음 지역에 모자르면 어느 정도 끌어올려서 스타트를 하든지 할 수는 있지만 이건 어차피 스타트를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스타트를 한다면은, 자,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이 방향을 가든지, 여기서 떨어질 확률은 적다고 봐요. 왜냐면 결국 이때가 되면 다시 뭐가 되냐? 택지의 부족이라고요. 이 택지의 부족을 어쩔 수가 없다고요. 이 택지의 부족에서 만약에 이 멸실까지가 나온다면은 이건 심각해져요. 자, 여기서 제가 저번 특강에서도 있지만, 자, 이게 무엇을 뜻하냐? 미래의 분양 물량 소진이라고 있죠. 미래의 분양 물량 소진이 뭐다? 택지 부족. 자, 택지 부족이에요. 택지에서 우리는 신규 분양 물량을 얻어요. 근데 택지가 부족하다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얻죠? 재건축. 일반 분양 물량에 얻어요. 재개발. 일반 분양 물량에 얻어요. 이걸 갖다가 정부가 뉴스테이로 다시 임대로 뺀다고요. 이거 여러분한테 안 가요. 물론 다 빼지는 못하겠지만은요. 이 물량 자체를 원래 여러분들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안 준대요. 뉴스테이로 빼서 기업 주겠대요. 그냥 그냥 공공택지이거나 분양 받아야죠. 공공택지, 택지법 폐지됐잖아요. 시간 지날수록 이거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두 개가 없다고요. 그 여러분들이 신규 주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다? 딱 하나 남는 거? 조합원법밖에 안 남아요. 결국 이번 분양 물량 소진에 대한 이것이 결국 이게 투자수를 끌어오게 될 거예요, 결국은요. 이것이 클지가 결국은 문제인데, 이거는 시간이 지날수록요, 결국은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이 사이클을 막을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이번, 원래는, 이렇게 되면 이 다음에 물량이 더 나와줘야 돼요. 택지에서. 근데 그게 없다고요, 이번 장. 이번 장이 특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장의 특이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이 사이클로 보던 침체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꾸준한 상승하든지 이번 장의 특이점이 나온 건 2020년의 확률이 높다고요. 2020년 전후에서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이거는 뭐 아직도 몇 년이 남은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뭐하지만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오히려 2020년 전후, 2019, 2020 이 정도 사이에서 이번 장 특이점 나올 확률이 더 커요. 굉장히 가격 하락의 위험이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의외로 가격 상승의 특이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연도예요, 이거는요. 이번 장의 특이점은 이거하고 봐요, 그러니까. 미래 물량의 부족을 사람들이, 시장 참가자들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절실하게 실감을 하느냐의 문제예요. 만약 절실하게 실감을 한다면 이 입주 물량이 풍부해도 불구하고 가격이 하락 안 나올 가능성도 높아요. 이거는 정부가 컨트롤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이겁니다. 의외로 이런 부분은 정부 컨트롤이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번 장의 특점은 이때다. 그래서 이 방향이 됐던
이 방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침체 나오나 안 나오나 안 나오나의 경우는 확실하진 않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확실하진 않아요. 누가 이길지. 근데 침체가 나온다고 치더라도 나온다면 이 방향이냐 이 방향이냐 나온다 쳐도 이 방향이라는 거예요. 안 나올 가능성도 높은데 만약 나온다 하더라도 이 방향 상승 방향이라고 그 다음에는 이때도 뭐가 부족할까요? 뭐가 뜰까요? 신축. 공급을 조이기 때문에 신축. 게다가 택지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신축. 신도시. 제가 이번 장을 보면서 거의 아마 아주 높은 확률로 2020까지는 상관이 없을 것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개발 사업이 입주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뉴스테이가 입주를 시작하는 2026 이때까지는 거의 끝이라고 보고 이때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 또 너무 먼 일이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번 장에 꼭지하고 한다면 이 중간 어디쯤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2022년부터 2026년 정도 어딘가에 꼭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근데 그 날이 또 많이 남고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2018년도 제가 아까 분기점에 말한 것 중에 하나 또 있었죠. 정치, 대선이 있다고요. 보기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볼 내용들은 소소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이렇게 큰 그림만 이렇게 제가 이거 하다 말고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저희 이웃분들 한번 이렇게 그려본 거고요. 사소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저께 트롯님하고 얘기하다가 리모델링 분산도 그거 놓인 거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 말씀도 왜냐면 자 리모델링 지금부터 2, 3년 정도 늦춘다고 했죠? 그러면 멸시비 딱 언제 나와요? 1, 7, 8 이 기간이요. 멸시비가 다 이 기간을 끌고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리모델링을 지어지는 게 빠르기 때문에 지금 빨리 지어버리면 입주가 겹쳐버릴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 늦추려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던데 글쎄요. 그거는 물론 그걸 가능성도 있긴 있는데 뭐 이 루트 안에서 보면 그럴 가능성도 있겠는데 딱 그걸 생각하고 한 건지는 아직까지는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쪽은 제 전공 분야는 아니어서 그런지 이렇게 놓고 이거 한번 보시고 이 그래프 같은 거 놓고 각각 영향 미치는 거에 좀 큰 것만 대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놓고 보시면은 요 그래프 하나 그려가지고 그리실 수 있게 되면은요 이 그래프 하는 거 자체가 보시면 알겠지만요 부분들이 모이고 전체 그래프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흐름을 봐봐 전체를 봐봐 하니까 전체만 보는 건가? 라고 하는데 전체를 보려면 부분을 봐야 전체가 나오죠. 여기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해본 거고요. 이건 뭐 정규 강좌나 그런 거 할 건 아니에요. 가지고 그냥 블로그에다 올려서 보여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